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한류시대 두 번째, 한국 근현대 두 가지 미스터리. 저번에 우리가 해방 이후 한국이 한 70여 년 만에 세 가지 기적을 이뤘다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역사가 이렇게 빛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무슨 힘으로 이런 기적을 이뤄냈을까를 탐구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 오늘의 소위 세 가지 기적을 이뤄냈는가? 이걸 찾아내자면은 우선 역사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무엇이 이런 한국의 거대한 발전을 이루어낸가를 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탐구로 한국 근현대에서는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다. 그 미스터리가 뭔지 좀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한국 근현대사 145년을 개항에서부터 2021년 한국이 선진국으로 공인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145년입니다. 이 145년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망하는 시기. 그죠? 개항에서부터 일제 식민지로 갔던 시기. 이 시기는 정말 한국이 최악의 역사를 만들어냈죠. 이 시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해방 이후 45년에 해방되고 45년에 분할 점령되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고 48년에 두 개의 국가 생겼죠. 그렇죠? 이걸 흔히 분단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분단기에는 남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북은 거의 세계 최악의 국가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최고로 빛나는 나라가 됐고 북한은 최악의 나라가 됐다. 왜 같은 민족인데 이런 극단적인 반대 현상이 일어날까? 이걸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 1876년에서 1945년까지 이거는 만국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됐죠. 근데요, 한국이 개항된 게 중국보다는 34년, 일본은 1954년이 됐으니까 22년 늦게 개항됐습니다. 근데 중국을 개항한 나라는 누굽니까? 하여튼 아편전쟁을 했던 어쨌든 이 시기에 세계 최강국 영국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뭐 최강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공업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상당히 앞서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1976년에 1876년에 이제 겨우 근대화한 일본에 의해서 개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최악의 길로 갔죠. 우리가 한국을 자꾸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에요. 일본에 흡수된 겁니다. 병합된 겁니다. 병합. 그러니까 조선은 무슨 이 인도 제국면대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나름의 그 독자성이, 예를 들면은 자치권조차도 전혀 없는 완전 일본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식민지는요, 없어요. 한국밖에. 그래서 한국은 식민지로 된 게 아니라 식민지보다 더 나쁜 최악의 일본의 병합지가 되어버렸다. 입을 먹혀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식민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인도잖아요, 그죠? 인도는요, 인도의 국기도 있고, 인도의 화폐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제국이라는 별도의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연맹에 인도 제국의 이름으로 가입을 해요. 한국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게 식민지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됐냐? 첫째는 우리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이 근대화를 하자면요,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요, 일본에는 그런 개화되고 나서 그런 근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근대가 무엇인지 탐구해 본 사람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배운 사람들, 그런 지식인들이요, 제법 많아요.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세력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화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근대화를 하면 첫째로 국가를 근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를 근대화하는데 국가 근대화의 핵심이 뭐냐? 전제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공화정으로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도 입헌군주제와 의회는 만들어내야 근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근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로 전혀 못 갔죠. 그 다음에 산업근대화. 농업에서 정근대 사회는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통 한 70% 정도 돼요. 근데 상공업 사회로 가면 농업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죠? 농촌에 있던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농업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공업인구, 상업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그 농업 중심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형성되고 발전하겠죠. 그죠? 이 코스를 가야 근대화로 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근대화를 다 실패했죠. 갑신정변에서요, 3일천하였죠. 그죠? 그 다음에요, 이 근대화를 할 때요, 실제로 근대화 세력이, 김옥균을 비롯한 이런 개화당 세력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누가 뒤에서 다 도와줬냐? 일본이 다 도와준 겁니다. 독자적으로 그 근대화 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돼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근대화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거는 깨달은 거예요. 근대화 안 하면 나라를 망한다. 그 깨달은 것만도 이 시대에는 선각자예요. 어쨌든 이렇게 일본의 지도하에, 일본군의 지원하에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은 사흘 만에 바로 무너지죠. 그 다음에요, 갑신정변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도 극소수 있던 근대화 영령이, 그죠, 거의 전멸해 버립니다. 이때요 570명이 처형됐다 그래요. 얼마나 참혹했어요. 잔인하죠.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그죠, 거의 다 가족까지 몰살당했어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봉기는 이 농민들의 요구에 일정하게 말하자면은 그 근대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근대 사상이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지주제를 철폐하라, 뭐 신분제를 철폐하라, 과부의 이제 이 재혼을 인정하라, 이런 것도 이제 근대적 요소이긴 하지만은 이들이 근대적 사상을 가졌던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동학농민봉기는요, 그러니까 그 일제의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던 거지, 이게 근대화 혁명을 이룰 만한 또 그런 목표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학농민봉기에서 한 3만 명 정도 농민군이 참여를 한대요. 참혹하게도 거의 전멸했습니다. 일본군 사망자가 뭐 1명인가 2명인가 그래요. 그리고 또 동학농민봉기군을 주로 이 학살한 게 일본군이 아니에요. 관군이에요. 관군. 대한제국의 관군이에요. 이 조선 왕조의 관군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근대화 할 역할을 할 것 같으면 뭡니까? 그 체제에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 근대화를 위해 가지고 왕실, 관료, 민중, 이게 똘똘 뭉쳐도 근대화가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관군이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학농민군을 그냥 학살해버린, 3만 명을 그냥 학살해버린, 이런 나라가 근대화한다는 건 거의 아예 원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근대화 영향이 조선에는, 그러니까 그나마도 근대화
추진할 수 있는, 장차 또 좀 더 성숙해지면 추진할 수 있는 그 엘리트 역량인 이 개화당, 그 다음에 민중 역량인 동학농민군, 이게 다 괴멸돼 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식민지도 되지 못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다? 일본에 병합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병합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민지와 병합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식민지는요, 나름의 자치권이 있어요. 근데 병합은 아예 그 나라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이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일본은 아닐 말로요, 일본은요,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됐을 때 영국이나 미국 이런 제국주의 나라, 그때 선진 강국이죠. 이 나라들한테 대들면은, 이 나라들하고 싸우면은 이거는 무조건 망한다는 걸 일본은 굉장히 빨리 눈치를 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지피지기를 제일 잘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세 나라 중에 일본이죠. 그렇죠, 그죠? 아, 저 제국주의 맞서면 우리가 죽어.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저 사람들하고 친하자. 그 다음 저 사람들한테 배우자. 그래가지고 힘을 길러야 돼. 이 노선으로 간 게 일본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일본의 이 당시의 기적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국의 기적 못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산업화에 성공하고 제국이 되어가지고 개항이 1854년에 됐는데 대만을 병합한 게 95년이니까 1895년이니까 41년 만에, 개항한 지 41년 만에 오히려 이제는 대만을 병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을 병합하고. 중국은요, 아편전쟁 결과 저걸 했죠. 개항을 했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중국은요, 정치적 근대화를 이뤘어요. 그게 뭡니까? 신의 혁명을 이뤄가지고 공화국으로 중화민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민지를 모면했어요. 절반을 근대화를 성공시켜가지고 모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식민지 됐죠. 그렇죠? 일본을 뺏기고, 그 다음에 외세 간섭에 늘 후달리고. 그런데 한국은요, 근대화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화 세력 자체가 싹 다 제거되어 버려가지고 식민지도 되지 못하고 일본에 병합되어 버렸다. 이 냉엄한 현실을, 냉엄한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이런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피지기의 능력이 필요해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 세계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조선왕조의 지배층들은 주로 뭐 했냐? 그 헐벗은 민중 갈취, 민중 착취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게 냉엄한 우리의 그때 당시 현실이었다. 그 다음 분단 76년 1945년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하죠. 그죠?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점령을 합니다. 그때부터 2021년 한국이 그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선진국으로 공인받는 그때까지 이 76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기적을 이뤘다. 산업화 기적을 이뤘는데요. 이 산업화 기적이 세계 최상급의 중화공업 첨단 산업을 성취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강력한 미래 산업의 기반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핵융합 발전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이 반도체도 메모리 분야, 그 다음 전기차 배터리는 뭐 전체 핵융합 발전 이거는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AI는 뭐 탑 클래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요. 국방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러시아가 그죠? 세계 세 번째 강국으로 지금 다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 인정받고 있거든요. 러시아가요.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3위 강국이라고 보느냐? 그건 완전 군사력 때문이에요. 군사력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군사력은요. 실질적인 군사력은 세계에서 한 5, 6위 정도 돼요. 그리고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게 방위산업이잖아요. 그죠? 이 방위산업도 지금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쪽을 쫓아가고 있어요. 민주화 투쟁은요, 이건 진짜 불굴의 민주화 투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1혁명이 1919년에 3.1혁명이에요. 이제 조선 왕조가 제거되고 나니까 참 이게 슬픈 일이에요. 조선 왕조 때는 농민군들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어가지고 칼 빼가서 싸우는 게 농민중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봉기했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 썩어 빠진 조선 왕조가 없어지고 일본이 되니까, 일본 제국이 되니까 오히려 3.1혁명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깊이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3.1혁명이 중요한 거는요, 일본 제국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를 우리가 넘어선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본 제국이 가지고 있는 폭력으로 어떤 해외 진출을 하고 또 폭력으로 민중을 진압하자, 자국민 또 포함해서 일본인 포함해서 조선인까지 그죠? 제압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요. 그런데 3.1운동의 핵심 뭡니까? 평화 시위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요구해요. 그 다음에 일본 제국을 넘어서 가지고 3.1운동 결과가 뭐가 섭니까? 대한민국이 있을 때잖아, 그죠?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본 제국은 천황국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1혁명을 우리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게요. 이게 일본 제국을 넘어서는 핵심적인 어떤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국에서 천황을 신으로 뜻받는 제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여튼 현실적으로 그런 국가체가 있든 없든 그런 국가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 선언은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혁명은요, 정말 대단한 혁명입니다. 4.19 혁명은요,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했잖아요. 부마 항쟁은 박정희 독재 정권을 붕괴시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18은요, 구테타 세력에 저항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6월 항쟁에서 87년 6월 항쟁에서 구테타 정권을 거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하게 되면서 그죠? 전 사회가 민주화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부작용이 많기는 많은데도 지금 한국이요, 주권자 힘이 세계에서 제일 막강해요. 이게요, 아주 절묘해요. 보세요. 한국의 대통령들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무덤이에요. 이승만부터 윤석열이도 글쎄요, 얼마나 당해요. 여하튼 이게 자칫 잘못 주권자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주권자 힘이 강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나라들요, 영국 같은 나라에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거기요, 그냥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출신 있잖아요, 그죠? 극소수, 거의 귀족, 현대판 귀족들이 거의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뻥이에요. 일본은요, 껍데기만 민주주의 덮어 씌워 놓은 거예요. 아직도 천황제예요. 그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요, 이 민주화를 우리 손으로 정치했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불굴의 정신으로 정치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가장 생동하는 그런 나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한류. 한국 문화 쓰나미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구미 지식인층에서 유럽, 미국 이쪽의 지식층이, 그죠?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뭡니까? 예, 놀라운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이 저런 나라가 됐을까? 저런 나라일까? 저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직 뭐 대충 이제 한국 찬미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한국이 저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혀내는 데까지는 거의 못 갔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그래서 세계에서 곳곳에서, 그죠? 한국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죠? 공부와 배우기가요, 뭐 엄청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드디어 2021년에는, 재작년에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최초로 선진국으로 공인이 되었죠. 자, 이렇게 분단이 됐는데, 남에서는 빛나는 나라가 되는데, 엄청난 나라가 되는데, 북에서는 최악의 나라, 지옥. 그게 지옥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신국이에요. 김일성을 신으로 받들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그 다음에 김일성이 그 신적인 권위를 자기 그 가문의 후계자들이 그걸 전승하는 신국체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였죠. 그러다가 김일성 1인 독재로 가고, 그 다음에 김일성 3대 세습으로.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김일성 신국이 완성됐다. 그래서 김일성은 유일신이고, 그 다음에 김일성은 죽은 날은 아예 태양절이다. 그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요, 처음에는 이제 공산주의 그러면서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를 제시했죠, 그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디스토피아가 돼요. 최악의 디스토피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디스토피아가 됐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그래가지고 뭐예요? 남쪽에 드라마나 이런 걸, K-팝이나 드라마를 유포를 하면은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 청년교양보장법. 청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양문화보호법. 그래가지고 남한 말은 날라리 말이래요. 날라리 말. 그래서 남한 말을 써도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자면 북한 전 인민을 뭐로 만들어 놨습니까? 수령 로봇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 로봇에서 칩이 빠져가지고 깨어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폐쇄체제가 아니면 존립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가지 미스터리. 앞뒤 미스터리. 자, 앞에 69년간은 만국의 역사를 연출했다. 그런데 뒤에 76년은 대한민국은 세 가지 기적을 만들어내고 북한은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졌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는 그 앞뒤만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같은 민족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언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혁명적 대반전이 일어났을까? 그 힘은 뭘까? 누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이걸 반드시 탐구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겠죠, 그죠? 엄청난 자산이 되겠죠. 남북 미스테리.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죠, 그죠? 남이나 북이나. 둘 다 일제에 병합됐고, 그 다음에 둘 다 분할 점령돼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둘 다 폐하가 됐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됐을까? 자, 이래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위, 대한민국이 이런 거죠, 결국은. 이게 중대한 연구 과제다. 이 두 가지 미스터리를 풀어야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 69년, 그 다음에 북한 70년의 역사는 왜 지옥으로 갔느냐? 그것도 밝혀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기적을 일궈냈냐? 이런 기적이 가능한 환경이 뭐였냐?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킨 핵심적 힘은 뭐냐? 이걸 밝혀내야 됩니다. 앞으로 제 강의는 이걸 밝히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미래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100년 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을 내다보는 그 국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